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8일 월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나오시면서 혹은 준비하시면서 부모님하고 얘기 잘 나누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이제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제, 그제 어린이날까지 같이 해서 한 가족들이 식사도 하시고 뭐 좋은 데 놀러도 가시고 이러는 걸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가족끼리는 서로 그냥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같은 가족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수화제 노영입니다. 영친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고정 패널로 모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답답한 정치권의 사이다 같은 쓴소리를 해주실 먼데이 스피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이야 워낙 정치 구단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정 이후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다 아우르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희가 배워보고 질문하고 앞으로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인철 소장님 경제 시간 기다려요 하는 분들 많죠?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SG증권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여러분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 한동희 기자가 엄선해서 골라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난 어린이날 네. 본인은 어린이가 아니지만 조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조카 아직 조카도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어린이들이 많네, 이 집은. 아직 다 안 자랐구나.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냥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잘 쉬다 왔습니다. 어버이날 다 미리 해버리죠. 네네네, 오늘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기자로서도 잘하고, 또 아들로서 또 효도도 잘하는 우리 한동희 기자의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좀 살짝 엿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문과 관련해서 강제동원 해법은 내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다. 네. 정부 방침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해법과 관련해서 정부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다,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듭해서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내놓은 제3자 변제 이 방식이 유일하고 완결성을 지닌 그런 해결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대법원 판결과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같이 충족하는 절충안이 되고 완결성을 지닌 해결책일까요? 그냥 우리는 대법원 판결대로 그 상대 나라 기업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65년 한일 청구권은 기업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로서 너네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보상해라,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보셨어요? 아니요, 교통사고 당해본 적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자가 돼서 불법행위를 한 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날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혹은 날 다치게 만든 것에 책임져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그 상대방에게 의해서 나 정신적 충격받았다, 우리 애가 이렇게 돼서. 이러면서 따로따로 다 별개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소송에서 보험회사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 당사자인 A가 어떤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옆에 있는 동생이나 언니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위자료 따라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65년도 한일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 그 양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이제 이건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더라. 네. 이래가지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사면 그냥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돈 주면 되거든요. 네. 사업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에서 판결급을 지급하는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방안인데 네. 뭐 국내 재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뭐 명확한 지금 의사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어제 일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어제 했습니다. 그래요. 뭐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은 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A하고 B를 구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나는 이게 항상 좀 걱정이고, 그래도 기시다 총리는 자기네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그냥 보여왔고, 이 안에는 뒷세대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2015년 아베담화도 포함된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베담하고 오부치 선언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이 부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어떤 권한으로 스스로 양보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양보를 하느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특히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네가 그냥 사면을 해주냐,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글쎄요, 기시다는 아주 그냥 행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국 외교부간의 전제가 우리 역사에 포기해야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부분도 어제 관심사였는데 시찰단 파견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언급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방안을 내놓겠느냐,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이었는데, 일단 언급은 다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강제징용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 보고 돈 내놔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돈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용납할 수 없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직접 피해자 한 분이, 그러니까 상속인 말고 직접 네. 피해자 한 분이 나 돈 받고 끝내겠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래가지고 받기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봐라, 저렇게 받지 않냐, 너도 빨리 받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그거하고 그게 같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뭐 어느 정도 진전된 사과라는 평가가 이제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드러나고는 있는데, 결국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일본에서는 왜곡된 일본 교과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그렇죠. 독도 점유권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반성이나 사과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애써 이거는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방류하면 안 된다, 원래 이게 원칙이었는데 네. 그냥 단지 현지 시찰단만 파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시찰단이 파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일단 시찰단이 오는 23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대한 비판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문가들이 가서 시찰단을 구성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제 동경전력력 대변인 같은 원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염수의 비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한 번의 시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방문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한 번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의미에서라도 가서 봐야 되겠죠. 자, 태위원술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김재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오늘 윤리위가 열리는데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4일에 지난주에 최고위원회의를 취소를 했었는데 오늘도 최고위원회의를 취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일단은 오늘 중앙윤리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게 현재 김기현 대표의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태영호 의원은 자기 보좌관을 고발한다고 지금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나 녹음의 진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공개했어? 지금 색출 작업 나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천 개입 관련한 녹취록 그리고 공천 헌금 관련해서 후원자 정보 유출 이 부분을 지금 색출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밝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을 했다. 이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좌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일요일날 일을 시켰다. 그 다음에 네.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직원이 계속해서 작은 돈으로 횡령을 하더니만 급기야는 사무실에서 쓸 커피 머신을 사놓고 집에 가져가서 쓰더라. 이런 까지 별게 다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하나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태영호 의원은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그렇게 인턴으로 다 받아가지고 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추천서도 써주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 내 유력 인사 가족들을 이제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특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 양이라는 사람이 당시 만 17세였는데 청년 보좌관으로 일을 했고 이후에 조부가 태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용호 의원은 자원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군요. 네.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이런 의정활동 관련된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기회를 주고 대신에 300만 원을 받았다. 네. 이거는 돈 주고 그 자리를 판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도 공천원금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네. 지역 시의원들, 구의원들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지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후원금을 받아왔는데 그랬죠. 여기에 이제 청년보좌관까지 이용을 해서 후원금을 이제 모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성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법이죠. 왜냐면은 지금 아이의 인턴 자리하고 300만 원하고가 물론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은 일단 모집 공고가 없을 때도 수시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년 보좌관들에 대해서 후원금을 받았다면 그 전에 있던 10여 명의 청년 보좌관들에게도 이제 의원실에 후원금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태영호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님들 다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김연아 전 의원이라든지 박순자 전 의원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좀 이제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학교 관련한 사람들이 받는 추천서가 학교 선생님한테 받는 게 있고 또 어디서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받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외부에서 받는 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징계 수위가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게 되면은 최고위원 자리에서 아마 박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공석으로 1년을 놔두게 돼서 김기현 지도부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최고위원 숫자가 둘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근데 합니다. 김재원 최고도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세게 한다 그랬더니 2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살려달라고 탄원서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인도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과연 자진 사퇴를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 이야기 많이 나눠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먼데이 스피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정치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사이다 중에 핵사이다. 정말 저희가 이분을 안 모시면 안 된다. 이 정치 구단, 이 도사님 꼭 모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신 분입니다. 저기 용화대까지 들릴 만큼 쓴소리를 짱짱하게 하시는 우리 정치계 어른이시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제가 저축은행으로 재판받을 때 무죄 받아줘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사신 같으세요. 오케이.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총리 여쭤주기 하면서 서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2011년도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문해서 서명한 이후에 12년 만인데요. 자, 기시다 총리가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번 기시다 총리의 셔틀 요구 시작은 상당한 긍정적 효과도 있고 긍정적 효과. 또 현충원 방문도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우리 국민은 물 반 컵을 채워주기 바랐는데 물 한 방울 내려줬다. 한 방울? 너무 박한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게 남진의 노래를 부르고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진 노래를 부르는 건 무슨 가슴 뜻이었어요? 아프게. 그냥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가슴 아프다 하잖아요. 우리 양쪽이 가슴 아프다? 아니, 진정한 역사적 반성과 사과를 우리 국민들은 요구했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또 역대 내각 그 수준에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 옥조처럼 말씀하시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 오부치 총리가 하신 말씀을 최소한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오늘 아침에 연합TV 선재규 선임 기자의 해설에 의하더라도 모든 외신들이 뉴욕타임스 등 역사적 해결은 되지 않고 또다시 역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남겼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역시 외신들도 잘 보았더라고요. 외신이 정확한 것 같아요. 아유, 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썩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새 옷만 입혀가지고 안 보이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뭐 새 옷도 안 입힌 거죠. 새 옷도 안 주고 헌옷 입힌 헌옷 거예요. 입히고. 자,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근데 오부치 선언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이 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베의 발언도 다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들을 모순인데. 내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과거 역사에 대한 우리 독일처럼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외신들, 전 세계 외신들이 그렇게 엄격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결국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
이 한일 양국 정상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거시기합니다. 거시기. 아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자꾸 과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100년 전 일 가지고 자꾸 그러냐. 그냥 이제 끝내자.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통절한 반성과 네.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저렇게 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이 반성이고 사과가 되느냐고요. 아니 그냥 이제 기시다 어떻게 입장에서는 됐든 양 정상 간에는 어떤 것이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과 역사는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남아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지지도가 올라가고 네, 이번에 곧 중의원 해산하고 새 선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좋겠어요. 바이든도 재선 도전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국 정상들의 지지도 네. 상승에는 엄청난 기여를 하셨다. 그러니까 살신성인 아니에요? 본인은 좀 욕먹더라도. 네. 자, 지금 어쨌든 제가 아쉬웠던 거는 대통령이 어쨌든 기시다 왔을 때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과거사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뭐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서 한 발짝도 발걸음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좋고 편할까.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나 그 철학이 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4.19 기념사에 가셔서 네. 하신 말씀, 뭐 3.1절 기념사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됐든 네. 역사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일 정상 간에도 결국 안보에 치중을 했는데 한미일 공조 김대중 네. 대통령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까지는 해결을 위해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네. 이러한 것을 전제했는데 계속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강화된 말씀만 하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 평화가 참으로 어려움이 전쟁의 위험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하나 주목할 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입니다. 일단 한 발짝 나아간 것 같긴 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현장 시찰단에 파견되어서 가서 봐라. 뭐 여기까지도 합의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한 번만 지금 가는 걸로 돼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 진전된 것만은 사실인데 네. 시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가서 바라보고 오는지 가슴 아프게 바라만 보는지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제가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를 3박 4일 돌고 왔어요. 그런데 그쪽에도 보면은 전복, 김, 미역 생산 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전복값 같은 것이 하락해가지고 안 먹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때 네.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비록 그 목포 뭐 신안 완도 해남 진도 이쪽 어민들뿐만 아니라 네. 부산이고 통영이고 제주고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번에 확실한 것을 아직도 기시다 총리가 가시지 않았잖아요. 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받아내야 된다. 네. 그렇게 시찰한다. 물론 진전이죠. 그렇지만은 시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바다만 바라보고 오는지. 그렇지. 서로 그냥 립서비스만 하다 오는 건지 정말로 구체적인 어떤 시찰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한미일 삼각 협력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문제는 협력이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우리만 양쪽에다가 계속해서 퍼주고 양보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상대방들은 우리한테 별로 양보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100% 못했죠. 퍼줬어요. 네. 우리가 외교는 100%를 얻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데 51% 가져오고 49%는 주는 게 외교인데 그렇죠. 100% 주기 때문에 미국 파이만, 일본 파이만 키워주는 그런 외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미일 공조 좋아요. 국방을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고해질 때 북중러는 네. 더 공고해지고 그렇죠. 혈맹으로 뭉치기 때문에 네.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균형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대화를 하자. 네. 외교적 해결을 하자. 이런 전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회담 다 깡그리 그러한 것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안보면에서는 어려워졌지 않느냐.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네. 2% 부족한 북한의 ICBM이나 핵 문제에 대해서 네. 러시아가 지원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오직 그렇죠. 네. 우리는 한일 관계만 역사적으로 양보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아이고. 미국 파임만 부르면은 다 되는 것으로 미국 하는 파임. 것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미하고 온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온 거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미 점수는 얼마나 되고 기시다의 지금 물론 뭐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점수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냥 점수로 총평으로 따지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경제는 빵점. 네, 경제 빵점. 네. 안보는요? 60점 줬어요. 안보는 후반에, 왜냐하면 예.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게 얻어졌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은 NPT 네. 규약을 준수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부 극우 보수들이 주장한 핵화나 네. 핵무장이나 재배치 같은 것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성과도 있었다. 60점은 줄 수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그래도 60점은 줄 수 있겠죠. 어떻게 됐든 그래요? 셔틀 외교가 진전됐고 또 기시다 총리가 현충원 또 후쿠시마 시찰 등 여러 가지 진전된 게 있는데 아직은 물 반 컵을 채워주기를 기대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 한 방울로 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와서 사과합니다. 이 정도 말만 들으면 감지덕지 상황인가요? 왜 이렇게 일본한테는 뭐 달라고 할 게 없습니까? 일본이 줄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글쎄요. 그런데 네. 우리 지금 요청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일본의 투자 유치 같은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네, 이제 아무것도 안 원체 하고. 경색됐던 한일 관계니까 이번에 그래도 이 2달 사이에 2번의 한일 정상회담 또 일본 스스로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G7, 일본에서 열리는 G7에 초청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많은 걸 퍼주고 그런 상황이다. 이미 초청은 받았죠. 네, 초청 받았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네. G7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건데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에서 시찰로 네.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네. 기시다 총리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맨날 도와만 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네. 최소한 가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사타님이라고 지금 일본에 계시는 교포님이 계시어요. 이분이 교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후쿠시마에 어디를 방문할 수 있게 할지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 보여주기식으로 하자고 신문에까지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기로 이제 시찰단 가서 보기로 했던 그 부분이 네. 이미 보여주고 싶은 곳만 딱딱 정해놓고 보여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글쎄 우리는 지금 현재 한일 정부 간의 후쿠시마 시찰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일본에는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본에서 그러한 연락이 온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도 끝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문제도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G7의 국제적인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는데 또 기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일본만 기쁘겠네 이런 얘기, 또 미국도 기뻐하더라 이런 얘기. 미국이야 뭐 지금 그렇잖아요. 네. 미국이 한일 정상회담 2달 전 정상회담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기여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이 일본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이 정도 나왔는데 가슴 아프게 노래 듣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역사 문제가 해결됐다. 외신 보도대로 절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자, 미사타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응원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톡톡 찍어서. 저 건강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지만. 아니, 점점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전복 하나씩을 먹습니다. 아, 전복이요? 전복이 좋아요. 아유, 근데 그 맛있고 건강에 좋은 전복을 계속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요. 싸졌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해요, 솔직히. 좀 뭔가 하자가 양식이 많이 되니까. 양식 때문에. 그런데 전복은 자연산이나 양식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역과 다시마만 먹고 사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서 8일 최고위원회도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 김재원 수석 최고, 태영호 최고, 돌발적 발언이 문제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그 발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 시킨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에서 시켰다라는 식으로. 물론 다들 당사자들은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김 대표가 오히려 위기 극복 방식으로 세게 할 거다. 이준석이 더 이상 말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1년 당원권 정지 얘기도 나오던데. 글쎄 어떻게 됐든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잘못될 수도 아주 많이 잘못된 건데. 그 자체도 잘못됐고.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최고위원 회의조차도 집권 여당이 2주째 열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저런 한심한 집권 여당이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중징계가 내려질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보여주기 식으로 할 건데 과연 태영호 의원의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된 것은 당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되면은 당내 징계로 끝난다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서 땅을 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자기는 그런 문제로 2년 감옥을 살고. 왜 윤석열 정부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이건 그렇게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 여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와줘야 되잖아요. 여당 쪽에서도. 그 여당은 지금 현재 용산, 여의도 출장소 역할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정무수석이 관계돼 있으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솔직히 거짓말일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씀은 녹음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 유죄의입증은 검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만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들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이 마이크를 똑똑히 해라. 한일 관계를 잘 얘기를 해야 강남 앞에서 공천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면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검찰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검찰이 뭐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결국 태영호 하나 딱 자르고 끝나겠다는 뜻인데. 아니 검찰이 그렇게 민주당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데 거기도 대야죠. 검찰 믿으세요? 잘 될까요? 아 그렇다면 믿어봐야죠 검찰. 우리 정말 이 무한 긍정 마인드이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저 김연아 위원장에 대한 박순자, 김연아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고발이 됐지만은 몇 개월째 하지 않는 걸 보면은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이러한 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야 돼요. 근데 태영호 의원 얘기만 보더라도요, 이게 거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공천 헌금 쪼개서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공천을 가지고서 용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래를 한 것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보좌관들하고도 지금 이제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천에 있는 어떤 국제고등학교 학생, 인천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을 자신의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해주시면서 추천서도 써주시고 이러고 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만 써주거나 인턴으로 일하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돈을 받았대요. 최고위원은 제주 4.3만 하더라도 김일성 지령이다 했는데 북한에서 그런 교육 받았으면 여기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으면 안 해야지. 그러니까요. 뭐 종합 세트네요.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라니까요. 게다가 보좌관들의 비리가 뭐 횡령 뭐 이런 거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계속 일요일도 근무시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징계를 할 것은 하더라도 이 검찰에서 검찰권을 세워줘야 국민들이 믿고 야당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억울하지 않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하겠죠. 이것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가 주말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저도 옛날에 좀 만나봤었을 때는 엄청나게 짠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근검절약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도 이제 코인 한다고 다 공개적으로 하긴 했었었는데 코인이 60억 원어치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본인은 60억 원일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은 다른 코인을 샀다가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60억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선일보의 일단 보도 태도가 첫 번째 저는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게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60억 원대라고 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이해 충돌은 없는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코인 자체에 대해서 몰라요. 네, 우리는 모르죠. 때문에 우리는 안 해서. 요즘 MZ세대, 청년세대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박탈감을 좀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코인을 해서 나는 돈 좀 벌었다. 선거를 3-4번 치를 돈을 벌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당 대표기 때문에 도덕성이 필요한 그런 건데 어떻게 됐든 김남국 의원이 재산 신고는 15억, 20억을 하고 코인이 60억 있다. 그건 좀 많긴 합니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불법이다. 합법적이다. 그걸 떠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도 보면은 자기가 거기에서 현금화해서 쓴 것은 440만 원이다. 라고 하지만은 국민은 그걸 생각 안 해요. 무슨 60억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코인이 다 하락해가지고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명을 해라. 국회의원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합법이다, 유법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의 태도가 필요하다 해서 저는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했어요. 납득이 가끔 내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런 충고를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일단 첫 번째 아니라는 거고요. 이 김남국 의원 얘기는. 두 번째, 네. 그 여당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는 60억 원이나 되는 코인을 살 돈은 어디서 나왔냐. 네. 그 자료, 자금 출처 소명을 해라. 이미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출처 소명은.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이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좀 가격이 올라간 거지. 처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돈으로 기재했고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다 갖고 계시겠네. 가상화폐 관계자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교육도 받고 또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가상화폐가 미국은 합법이고 중국은 불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애매해요. 존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국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스타디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다 건의를 하다가 이제 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건 굉장히 애매해요. 애매하구나.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어요. 아니 합법적인데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인은 또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 정부에서 그 가상화폐를 단속하니까 MZ 세대들, 2030 세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일자리도 못 주고 그쵸. 먹고 살게도 못하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가상화폐 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그 건들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금융당국이나 정부 또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법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전에 김남국 의원은 저도 굉장히 그 안산 자기 지역구에 가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명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지금. 아니 누구도 몰라요. 아니 다 알아요.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를.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과세 대상으로 할 거였다가 1년 정도 유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당이나 이제 이쪽을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바로 유예하기로 했던 바로 그 타임에 그러니까 일단 네가 그런 법안을 내놨고 뭐 이해충돌이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그런 법안은 중요한 그런 식으로 이해충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공개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인 전인가에 이걸 전부 다 다른 데로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금액이 크니까 빼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뺀다라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날아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곧바로 이체가 됐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여요. 됐든 이하 부정관이에요. 오얏나무 밑에서 각본을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어때요? 그때 당대표 때 자기 당당하게 나 3번 선거 치를 돈 많이 벌었다 이랬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또 그거랑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문제가 있지만은 불법 위법 여부를 따라서 따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 문제더라도 아무튼 김남국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해명을 해라.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선택적으로 김남국 의원에게만 검찰의 잣대로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봐라. 그래서 개선시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박영수 특검이 일을 잘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잘했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2021년도부터 그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빌렸네 만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소시에타 증권이라고 SG 증권, 프랑스 증권을 통해서 라더견이라고 하는 사람과 뭐 여러 8개 정도 되는 이 증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 사이에서 3년 동안에 아무 호재도 없이 그냥 계속 주식 값만 올라가는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4월 24일 날 갑자기 김민래 회장이 갑자기 한 6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이너스가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CFD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좋았는데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박영수 특검이 또 이 회사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계열사에 또 고문을 하고 있더라. 월 5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건 뭡니까? 저는 우선 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한 번 안 사봤고 신문사 주식을 한 번 사봤어요. 또 땅 한 평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전문적 견해가 없는데 박영수 특검은 어떻게 됐든 이 나라의 역사적 변혁의 물꼬를 튼 네. 훌륭한 업적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분이 저도 SG 증권이 뭔지 아무튼 요즘 굉장히 난리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가 조작이 다 문제가 되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도 나는 우선 그런 것에 좀 의심을 했는데 박영수 변호사가 네. 그러한 회사에 고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거기에 아니죠. 이제 그 문제가 터지니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장은 아니긴 한데 이제 노영희 변호사도 변호사인데 변호사들의 그 업무 영역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애매모호해요. 많죠. 자, 예. SG 증권에 고문을 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증권에 고문한 건 아니고 증권의 계열사들에 대해서 했다는 거죠. 계열사들의 예, 고문을 예. 한 것이 나쁜 게 아닌데 예. 거기에 어떻게 관계가 됐는가 이런 건 굉장히 잘 봐야죠. 그렇죠.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요. 후원금을 받았는데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간첩이었다. 네. 그러면 그 국회의원도 간첩하고 동조했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잘 봐야지. 저는 박영수 특검이 거기 고문을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아직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핵심은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대화 녹음이 나왔잖아요. 모르겠어요, 대화 녹음 내용이 네. 세팅 다 해놨다, 절대 걸릴 일 없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마치 모든 게 불법인 걸 알면서 한 것처럼 또 내지는 불법으로 걸려도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자기네가 준비를 해놨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연결된 사람들이 이제 또 박특검이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분들을 이용해서 뭔가 대장동처럼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서 글쎄요, 여쭤본 그건 거예요. 제가 금시초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권 문제 같으면은 만약 태영호 의원이 네. 민주당 동봉투 이런 것 같으면은 좀 유심하게 들어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증권 잘 모르셔서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일확천금을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 도덕성 개조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돈 뺏어가지고 내가 그렇죠. 잘 먹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사실 아주 짧게 이 작은 원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처럼 건강하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죠. 네. 그러려면은 네. 하루에 전복 하나씩 먹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지원 전 원장님하고는 여기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슬기로운 경제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이 조금 머리가 길어지신 건지 좀 웨이브 가신 건지. 분장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래곤님께서 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주말 동안에 또 시끄러웠던 게 하나 있었죠. 프랑스계 증권사 이 소시에타 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8개 종목 중 3개 종목은 나흘 내내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24일로부터 이 영업일 끝날 때까지 그 주의 영업일 끝날 때까지 시가총액이 무려 8조 원이 넘게 그렇게 지금 증발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 후폭풍으로 김익래 키움 다우데이터 대표가 갑자기 탁 떨어지기 며칠 전에 돈을 왕창 벌었다 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마찬가지로 450억 정도를 또 왕창 벌었다. 거기에다가 또 선광이라고 하는 회사의 임원진도 이번에는 공매도를 통해서 9만 주가 넘는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공매도를 또 떼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장난질을 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식을 팔고 사는 시기를 정리해서 돈을 벌 동안에 우리 금융감독이나 금감원이나 금감위원회 이런 당국은 뭘 했냐 도대체 이런 얘기 지금 나오면서 이거 네가 주가 조작했지 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경제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라더견 H투자자문업체 대표 그리고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 사이 공방이 아주 그냥 어수선한데 일단 다오키움그룹 회장은 나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돈 다 돌려주마 이러긴 했어요. 그리고 그만두겠다 자기 자리도 내놓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그 주가 조작이라는 일단 그 의심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증인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다투는 대목을 보게 되면 통정매매, 그러니까 매수 매도자 간 서로 이제 주식을 적정 가격에 사고 팔면서 하루에 0.5에서 1% 내외로 정말 금융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무려 그 기간이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뭐 한국거래소를 포함해서 금융당국, 뭐 금융감독당국이 몰랐다라는 거 일단은 책임에서 자유롭기 좀 어렵고요. 네. 또 하나는 아니 주가 조작한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네, 나 손해봤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겠지 나는 작전 세력은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고요. 현재 증권거래법상 3가지가 불법입니다. 일단 통정매매. 서로 짜고 쳤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야, 저 8개 종목은 대주주 지분이 워낙 많아.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절반 이상이 다 대주주니까 유동주식 수가 작아. 거기다가 CFD라는 레버리지까지 할 수 있어. 네. 여기는 10억 원어치 10억 원어치만 증거금 모이면 25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2.5배. 그렇죠? 근데 그 쩐주들이 한 1000명을 모아놨어. 다단계식으로. 쩐주들 1000원이니까 거의 한 1조 원 가까운 바닥 돈을 가지고서 이 8개 종목을 다 움직인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과연 그러면서 이제 라더견 대표는 왜 여긴 또 문제가 되느냐? 1인 매매할 수 없어. 여기는 미등록, 등록되지 않은 우리가 1인 매매라는 것. 제가 주식 투자하려고 보니까 제가 선수가 아니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수수료를 낼 테니까 제 개인정보를 넘길 테니 나 대신 매매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등록된,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만 가능해요. 근데 H투자자문사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절대 사람들을 돈을 끌어모아서 대신 투자해 줄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 여사의 통장도 그렇게 1인 매매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는데
그때도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쩐주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여기 그때는, 지금 임창정도 똑같아요. 근데 왜 그때는 박혜경. 조사도 안 했어요? 그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불법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사건 학대하지 말고 일단 SG부터 봅시다. 예. 그러니까 이 SG의 지금 피해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창정 씨, 그 다음에 박혜경 씨 가수, 그 다음에 아난티그룹의 이정명 회장, 네. 뭐 다 피해자래요. 그리고 다키움증권 그러면서 라 대표는 하물며 아난티그룹의 계열사의 이사예요. 네. 그리고 이 투자자문사는 이미 압수수색이 돼서 거기서는 이 대포폰이라고 하죠. 200여 개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기 명의로 개설해서 라저간한테 맡겨버렸잖아요. 맡겨버렸어요. 그 사람이 200명이고 200명이고 신분증도 주고 신분증까지 줬기 때문에 직원들을 줘서 그 직원들이 그 휴대폰 명의의 집에 근처에 가서 매매하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자기는 딴 거 하고 있다고 인증사진까지 일부러 남겨요. 이제 알리바이 만들려고.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된 거예요. 아니, 게다가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돈을 주고, 그러니까 통장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 만들어주고, 돈까지 보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10억을 보냈다고 칩시다. 예. 10억을 어디다 썼니? 몰라. 예전에 그거 가지고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여사, 정경심 교수 처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사모펀드에 돈을 너네 만나가지고 도덕적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 한창 나올 때 당신 그렇게 투자한다 그러면서 왜 어떻게 했는지 몰랐어. 이게 그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나게 비난하고 엄청나게 문제라고 해놓고는 또 이쪽 사람들은 또 그걸 그대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자기도 이제 프로덕션 하면서 30억 원을 와이프와 15억 원씩 나눠서 투자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자기도 다 인감이랑 개인정보를 다 넘기고 이름 매매를 시켜놨는데 통장에 찍힌 돈을 봤더니 야 30억 넣었는데 84억이 됐어? 딱 오르겠죠. 왜냐면 30억 넣으면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네.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정말 고수익 투자라는 말만 믿고 거기 나온 행사까지 다 갔던 거 아니에요. 조조클럽. 1조 펀드가 조성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주가가 내리지 않고 올랐으니 통장에 있는 잔고는 당연히 풀어놨을 테고요.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심되는 세력은 야 그러면 혹시나 이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다른 사람을 또 다단계로 끌어들인 건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고 야 저 정도까지 갔는데 자축 파티까지 갔는데 과연 저걸 몰랐을까? 주가 조작이라는 걸?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대현 대표는 불법 유사 투자 자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통정 매매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이분은 불법인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또 이제 그 김익래 지금 그 다우키론 그룹의 이제 이분 역시 지금 보니까 자녀들한테 지금 주식을 증여세를 내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알잖아요. 그 새로운 기술 30만 원 가니까 바로 팔고 나오잖아요. 네네. 이틀 뒤부터 떨어지잖아요. 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업계에서 팔았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우연이다. 그러니까 우연인데 증여세 내기 위해서 팔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떨어졌더라.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아까 얘기했던 가스 종류의 업체에 보면 형제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피해자는 손해봤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니라 이건 선행매매예요. 선행매매도 자본시장법상 불법이에요. 어떤 미래에 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먼저 알고서 판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작전사람한테 얘기를 드렸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외에서 140만 주를 10% 할인한 가격이 43,000원에 팔았는데 그 주 주말 가격이 17,000원이야. 60%나 앉아서 이득을 본 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17,000원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계획이 있어, 쓸 데가 있어, 팔았다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때 게다가 그게 내부자 거래 하면 안 되는 종류의 그러니까 그 정보 인지도 확인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때 팔지 않았으면 이런 종류의 연쇄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반대 매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봤더니 키움증권이 반대 매매의 대부분이야. 그 창구에서 다 나왔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근데 너무 우연히 겹쳐도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느낄 텐데 하필이면 왜 그 순간에 그리고 왜 다들 그 임원진들 대기업 정보에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저가 정말로 최고가에 팔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어보면 네. 그 팔았던 대주주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 내가 이렇게 팔면 너네들 그렇게 나한테 공격할 게 뻔한데 내가 일부러 팔았겠냐 멍청하게? 나는 할 수 없이 돈 내라고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법정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죠. 네, 그게 법정에서 먹히니까 실질적으로 지난해 주가 조작 때문에 이 사건이 끝까지 가서 죄 물은 사람이 10건 중에 4건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맞아요. 바로 그거 엄벌주의가 안 돼서 더 문제인 것 같고 네. 여기서 문제는 이 주식을 그 당시에 프랑스 외국 사람이 샀다는 거예요. 605억을. 그렇죠.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블럭딜을 하는데 블럭딜이라는 건 한국 장외에서 장외 파생 상품이거든요. CFD는. 네. 그래서 장외에서 사는 데는 당연히 고점 대비 10% 할인된 가격에 샀어요. 바로 그건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은 400억 정도로 손해를 봤다는 그 중에 거예요. 손해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니네 이렇게 될 거 알고 나한테 팔았지. 소송도 걸죠. 그거 안 알려주고. 맞아요. 이제 소송을 걸 게 뻔해요. 당연하죠. 소송을 안 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소송을 거는 과정 중에 김익래가 이 라더견하고 서로 공모했네 안 했네 이런 정보들이 쫙 나온단 말이지. 근데 거기 다 구려. 그 김익래도 구리인데 다 구리지. 다 구려요. 라더견은 더 구려. 아니,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진실을 드러낼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저는 그래서 외국계에다가 팔았다는 거에 오히려 가능성을 본다고요. 근데 그 외국계가 국내 증권사가 아니라 자국에다가 소송을 걸거나 국제 소송을 걸게 되면 이거 커져요. 엄청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너무 엄벌주의 안 되고 너무 그냥 뭉탕뭉탕 사람들 그냥 돈 있는 사람 다 구덩이처럼 넘어가니까 맞아요. 그쪽에다가 센 데다가 해달라 내 얘기는 그 얘기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하고 난 다음에 피해를 받으려도 보존 몰수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호화 변호인단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빠져나갑니다. 미꾸라지처럼.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익래 회장은 605억 뭐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망가지는 거지. 그다음에 외국에서 소송 손해배상 들어오면 또 그것도 막아야 되는 거지. 난리 나는 거지. 키움은 개인이 키웠어요. 개인이 커져가지고 앱 되면서 그나마 10대 증권사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인데 키움은 그러면 안 돼요. 키움은. 근데 지금 열하루 차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4,500억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다 중요한 건 근데 이거 같아요. 이 사건 이런 종류의 사건은 대주주 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60%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하시는 주식의 숫자가 적단 말이죠. 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 주가 조작이 엄청나게 된 것처럼 이제 막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3년 내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몰라서 예를 들면은 3년 전에는 내 주식이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만 원 됐다? 이거를 이 대주주가 모른다? 상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다른 제조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몰랐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조조클럽이라고 매번 시가총액이 올라가서요. 우리는 조단이야. 어떤 기업이라도 우리한테 내다망이 걸리면 저거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서 파티까지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네는 전혀 상관없고 대주주는 몰랐던 사람이고 우리는 서로 다 피해자란 이런 주장이 어떻게 먹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인데 JTBC가 맨 처음에 단독 보도하면서 인터뷰해준 사람이 그거예요. 통장에 찍힌 게 보통 300억에서 700억, 8천억도 본 것 같은데요? JTBC가요. 처음에 이 제보를 언제 받았느냐? 그 이정근 부총장 관련해서 민주당 돈봉투 녹음 사건 막 나오고 그랬죠. 네. 사활초 전에 받았다는 전에 거예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송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송 못 하고 이정근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게 저는 금융당국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금융위는 두 가지예요. 금융위는 공무원. 금융위에서 만약 이게 누설됐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잘라야 되는 거고요. 금융감독원은 민간인이에요. 금융감독원이 더 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 덩치가 3배나 돼요. 근데 여기 민간이기 때문에 아마 아름아름 이 인적 자원 네트워크로 인해서 정보가 빠져나갔다면 금융위보다는 금융감독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정보를 준 사람이 이 사람들이 원래 올해 초부터 서로 싸웠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엑시트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얘네들이 지금 다단계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다단계 형태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수수료를 차액의 30%씩을 주려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계속 올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터트려서 자기네들이 이거를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언제 빠져나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지금 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너 우리 배신할래? 너 배신할래?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제보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사람들의 한 명이 금융위에다가 4월 초에 신고했고 JTBC에도 제보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원래 이 동네에서는 그 얘기가 엄청나게 파다했고 서초동에 있는 돈 많은 변호사라든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정말 임창정 씨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자기네들 클럽끼리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돈 집어넣은 거 아니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들은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었었는데 올해 초부터 벌써 이게 시끄럽고 위험한 징조가 다 보였다는 건데 이미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공통점이 별로 없어.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코스닥 종목을 읽고 개인이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일 텐데 네. 여기는 코스피 거래 종목이 5개나 돼요. 5개 코스닥 상장 그러니까 3개. 뭐 거기에 네, 보면은 네, 네. 도시가스 업체, 그다음에 무슨 뭐 IT 기술 업체, 닭고기 업체부터 시작해서 투자증권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실적이 막 좋으냐? 그렇지도 아니야. 않아요. 하나도 안 좋죠. 안 좋아요. 다만 딱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유통주식수가 워낙 적네. 여기다가 신용융자 물량, B2 물량이 다른 평균 종목배에 비해서 10배나 높아요. 그다음에 CFD라는 종잣돈 10원 있으면 종잣돈에 이제 2.5배까지 투자 가능한 전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익 결제 계좌를 공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 계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사지만 내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차익만 결제하다 보니 증권사가 거래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와요. 드러내지가 않냐 그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세금에 얼마나 도움이 세금도 되겠어요. 많이 양도세도 거의 많이 안 네. 내요.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여기에 혹할 수밖에 없고 이득이 나는데 양도세도 안 거쳐.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증권사가 대신 투자해줘.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를 아주 경기를 일으키니까 이 CFD 제도라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말하자면. 맞아요. 근데 이것도 문턱이 낮아진 거야. 5천만 왜냐하면 그동안은 10배까지 가능했어요. 네, 5만 원. 1억 놓으면 10억까지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사실은 이게 개인 평균 금융투자 자산이 5억 이상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낮췄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과 2, 3년 사이에 이 투자하시는 분 전문 투자 결제 계좌가 8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나 회계사는요. 돈 없어도 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넣었나 해서. 아니, 나한테도 이런 유사한 종류의 투자를 하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난 돈이 없어 못했죠. 다행이네 그게. 아이고 지금 우리가 다행이 아니라 난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한 피해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는 그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의 흐름을 보고서 늦게 들어간 개미들이 좀 불쌍한 거지.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제 2.5배 레버리지가 가능하지만 네네. 증거금이 밑에 내려오면 당장 하루하루 만에 결제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만큼 아까 임창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30억 넣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60억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했는데 올 수 있어요. 반대 매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강제로 매매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로 그 사실을 모른 채 3년 동안 이렇게 오른 그래프가 몇 개 없는데 이거 같이 주네? 라고 해서 들어가신 분이 있고 이게 얼마나 되느냐. 지난해 말 기준 이 8개 종목의 개인 종목 비중이 30%가 넘어요. 특히나 또 뭐냐. 이렇게 나흘 연속 하한가 가는 와중에도 하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굉장히 리스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올릴 줄 알고 이제 지금 바닥이다 그러면서 올릴 줄 알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삼천리 살려다 말았는데 그래서 가장 싸서 살려다 말았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중요한 거 정말 이번에 이제 이들이 김익래 회장과 이 라더견 이런 사람들을 고소한다 그러는데 저는 과연 고소가 될지 또 고소한다고 해도 그들에게 무슨 죄를 묻기가 쉬울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순수한 피해자라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날 노치가 떠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다단계로 끌어모으는 자기네가 막 사람들 끌어모아. 맞습니다. 이거 완전 안전하다. 무슨 회장이 했다더라. 근데 결과적으로 항상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거는 버꾸라지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다 녹취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봐요. 태영호 씨 얘기할 때도 녹취가 있었죠. 임창정 씨 요 사건도 녹취 있죠. 라더견 녹취 있죠. 이정근 녹취 있죠. 녹취 없는 세상이 있어요. 요즘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행사에 휴대폰으로 찍어버리잖아요. 아예 찍어버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 시간 다 갔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또 금리를 인상했습니까? 우리나라 보고 지금 왜 인상 안 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미국이 지난주에 또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물론, 파웰 의장은 마지막이 아니다.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선을 그었는데, 물가가 아직도 연준의 관리 목표치보다 상당히 높아요. 우리보다도 높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5.25%예요. 어이구. 지난해 3월 제로였어요. 네. 제로였다가 지금 5%를 올린 거예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야, 미국 달러의 예금 금리 놓으면 우리보다 거의 2% 가까이 이자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결과적으로는 또 압력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네. 그 지난 주말 5월 5일은 금요일이었잖아요. 네. 5월 4일 날 새벽에 이게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한미 금리 격전차가 발생을 했는데 환율 어떻게 되냐? 15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1,400원대라면서 달러가 그러니까 올라간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낸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니까 그날. 왜냐? 미국 이제 올라갈 종착역이다. 올라갈 수가 미국 이제 없겠다. 더 이상 금리 올릴 수가 없다. 네. 미국도 지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을 JP 모건이 인수하긴 했는데 이거 미봉책이네. 아직도 불안해. 아직도 지방은행이 뱅크런은 끝난 게 아니야. 네. 또 하나는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발 이제 이 지역발 은행의 위기가 여진처럼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야, 미국도 이제 물 건너갔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파웰은 부인하지만 결국 미국도 경기 침체를 감안하게 되면 연내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한국은행은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금 우리는 물가가 3%대로 낮아졌어요.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경기 침체 감안하면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여기서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는 못 올리는구나. 아니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이렇게 조금 올렸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지금 대출이자 끔찍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출금리가 지금 딜레마예요. 그동안 조금 내리다가 오르락 내리락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금리를 인하할 걸 선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를 진짜로 내려야지 더 내려가지.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완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놈의 불경기 언제 끝날지 지금 많이 안 보여요. 시기 좀 알려줘 보세요. 그래도 일단 수출이 너무 안 좋고요. 수출이 7개월째,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잘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정말 중국도 좀 좋아지고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 미국 정말 침체 아니다라는 거 확인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그게 언제일까요? 그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나 조금 가능성 있어 보인다.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반기 반등이 아니라 어쨌든 상저 하저가 아니었으면 유지? 상저 하저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미국도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그렇게 나 133조 투자도 유치해오고 할 거 다 해왔어 이렇게 말하는데도 상태가 안 좋군요. 거기도 좀 위안이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 오늘 처음 맞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인데요. 어땠습니까? 재밌으셨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복당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이 있으실 텐데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모시고 그동안의 상황이라든가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든가 이 정치권 뉴스들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